시험 문제를 받고 첫 번째, 경관조명, 빛공해 방지대체. 우리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부를 원래 하시잖아요. 하시니까 일단은 동그라미 일단 쳐볼게요. 그리고 조명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조명인데 조명 경제 정의 및 경제수 평가. 난 잘 모르겠는데, 혹시 답은 모르겠는데 내가 혹시 써야 된다라고 하면 조명에 대한 경제, 그러면 그냥 백열등으로 할지 LED로 할지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거 초기 투자비는 얼마고 사용하면서 전력비는 얼마고, 그래서 손익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초기 투자비가 LED가 높죠? 근데 전력비가 좀 작죠? 백열등은 초기 투자비가 작은데 전력비가 높죠? 이러면서 이런 손익분계점이 조명을 교체하는 시기하고도 비교해가지고 경제성이 나오면 초기 투자비 비싸도 LED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제성 평가법을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안지를 써도 된다라는 거죠. 제 답안지는 또 열심히 검색해 보니까 논문에 많이 있길래 그걸 좀 따왔는데 이렇게 작성해 주셔도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 책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책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조명設備보수 관리. 책에 살짝은 나와 있는데, 왜냐면 우리 도로 조명 쪽에 가면 이 보수 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어요. 하여튼 조명 제어, 계획시 고려사항. 이건 조명 제어 편에서 고려사항 우리 공부했으면 따오면 되는 거죠. 조명 제어 그러면 조명 제어가 잘 돼야 되잖아요. 사용자한테 편리해야 되죠. 보안도 좀 지켜져야 되죠. 이 제어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나중에 확장할 때 확장 시스템 잘 돼야 되겠죠. 그런 게 책에 있으니까 저도 책에 있는 것만 기억하지 뭘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거를 쓴다. 근데 일단은 다른 게 더 좋은 게 많을 테니까. 저압전류에 설치한 전동기 보호용 가조율 차단기. 항상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꼭 이 도립전류, 기동전류, 이게 전격전류가 흐를 때 차단기가 이렇게 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단기 전격할 때 기동전류에서 동작하지 않게, 기동도립전류에서 동작하지 않게 이렇게 차단기에 전격을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차단기 전격 선정할 때 이렇게 자꾸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여기에서 가장 적당한 거를 우리가 닿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최소, 예를 들어서 2번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공부해야 되고 케이스에서 바뀌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거고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항상 시험에 나올 거다.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보호장치, 전동기, 보호장치의 구성. 어떻게 해요? MCCD. 기동, 마그네틱 컨택, 케이블. 그 다음에 시트로 해서 여기 보호 계정기. 이렇게 해서 마그네틱 컨택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구성이죠. 그 시설 방법. 이게 또 시설 방법이죠. MCCB는 단락 보호, 계정기는 가부하 보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가부하, 결상, 역상, 지락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거죠. 그게 시설 방법이지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격전류 선정할 때, 전격전류 선정할 때 이게 기동전류에 대해서 보호해야 된다. 단락보호장치의 선정 방법, 기동 도립전류에 대해서, 기동전류 도립전류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선정해야 된다. 이 보호장치의 전격전류를 선정할 때 여기 뭐 전격전류에서는 동작하지 않지만 과부하 보호에서는 동작하게끔 세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하면 되죠. 이게 그냥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서 한 줄로 나왔으면 구성도 그리고 요 곡선도 그리면서 내가 살짝딱 설명을 할 텐데 분명히 잘 쓸 텐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 2, 3, 4로 해놓으니까 막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도대체 1, 2, 3, 4를 어떤 내용을 어디다가 쓰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냥 구성이면은 구성만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시설 방법도 이렇게 쓸 텐데 시설 방법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그냥 추가적으로 요 관련된 내용만 조금 더 쓰면 돼요. 보호장치의 전격전류 선정도 그 관련해서 쓰면 되고. 자, 근데 앞으로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4번 전기설비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에 대해서 공부할 거. 그러면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에 공급되는 선로, 충전장치의 기준. 그래서 충전장치에서 케이블로 이게 커넥터, 자동차의 커넥터하는 그거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자동차 설치하는 공간, 그거에 대한 기준,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면 충전 방식에는 뭐가 있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충전 단자, 그것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죠. 이제 공부를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고. 그다음 건축물의 접지는 우리 공부 많이 하는데 공부를 하는 것 중에서도 이게 우리가 잘 하는 게 나온 거잖아요.
접지 전극의 기본 순서, 플로우 차트, 대지 저항률, 접지 공법의 종류. 아마도 저기 우리 교재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딱 보면. 그러니까 우리 교재라는 게 우리 학원만의 교재는 아니잖아요. 다 보고 있는 교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접지 저항 측정 방법 중 전이강화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전이강화법의 정의, 측정 방법이니까 전이 분포 곡선, 이게 저항 구역, 내가 할 수 있네. 그러면 이게 2교시는 이제 재미있어야 되는 거죠. 2교시가 어려웠으면 조금 더 공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걸 풀 거냐? 3, 4, 5, 6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1, 2는 안 풀고 3, 4, 5, 6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경관조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는 분은 경관조명 선택해가지고 하고 나머지를 빼면 될 거고요. 나머지는 나 이런 거 암기 안 돼 있어 이러면 이제 빼시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2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점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1번 빛공해 영향 및 방지 대책. 그럼 빛의 공해를 일으키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가장 논점. 빛이 아까 조명률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비춰야 될 곳으로 가는 게 이 광속 F가 그죠? 이 광속 F가 내가 비춰야 되지 않는 곳으로 날아가가지고 조명률을 저해시키는 거는 결국엔 얘가 뭐도 일으킨다? 빛 공해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으로 가는 게 이게 장해광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장해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원에서 이 배광 곡선이 아래로만 딱 향하게끔 가면은 그게 완벽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형태? 도로 조명이면 세미 컷오프형, 컷오프형, 풀 컷오프형이 있는데 풀 컷오프형으로 하면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풀 컷오프형으로 하면은 도로의 균제도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좀 촘촘히 설치해야 되죠. 이렇게 협조형이 되니까 촘촘히 설치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죠. 하지만 장해광은 안 일으키겠죠. 그럼 장해는 뭐에 대해서 일으킵니까? 첫 번째 우리 조명 환경 구역 생각해야죠. 기준에 따라서 뭐에 악영향을 일으켜요? 자연 환경에, 동식물에, 인간, 주거지역에, 그죠? 그렇게 해서 장해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게 이 빛공해의 영향이죠. 자연 환경에, 동식물에, 우리 인간에 이렇게 영향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이제 써주시면 되고, 방지 대책은 장해광을 적게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특히 경관조명 할 때 장해광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이런 업라이트, 그죠? 다운라이트가 아니라 업라이트를 써면은 이 장해광이 하늘로 막 뻗어나갈 거 아닙니까? 곤충들도 모이고 새들이 날아가다가 방향을 막 잃어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야행성 동물은 싫어하고 빛을 좋아하는 동물은 안 모이는 게 좋은데 모이고, 만약에 벌레들이 막 모이고 이런 문제. 우리 사람은 자려고 하는데 여기 커튼 밖에 막 그 조명이 막 비쳐요. 그게 이제 수면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다 장해광이다. 그러면 우리 장해광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대책은 기본적인 대책은 누설을 발생하지 않게끔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을 이제 풀 컷오프용을 선정을 한다라든지, 또는 동식물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강원을 막는다라든지 강제적으로 그런 커버를 씌우는 거죠. 그리고 조명을 야간의 조명을 빨리 소동을 하는 거죠. 아니면 줄이든지 그런 이제 조명 제어 방법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연직면으로 오는 조도값을 줄인다. 이게 기준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빛공해 방지법의 기준으로. 몇 룩스? 10룩스. 그 10룩스도 안 나오면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0룩스 정도의 빛을 제한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조명 관리 구역 내에서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장해광에 대한 대책, 강원을 제한한다. 일반적인 대책이죠. 조명기의 배광 제한, 풀컷오프형, 사용 시간의 제한, 그 다음에 혹시 쓰더라도 야간 시간에는 이제 소등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그 다음에 주거 환경에 대한 대책. 여기도 뭐 빛의 누설로 주거 환경의 문제점을 일으키니까 이제 이런 악영향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이 답안을 영향 및 대책으로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답안지 작성하실 때 문제를 읽었을 때 영향을 2번으로 하고 3번을 방지 대책으로 할 건지, 그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사실 제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책에서 이거를 영향과 대책을 분리를 해서 쓰기에는 약간 좀 이제 작성하기 좀 힘들더라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영향 및 대책으로 그냥 가는 거죠. 주거 환경에 이렇게 악영향을 일으키고 인체에 우리가 수면에 악영향을 일으키는 거죠. 대책은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배강 제어, 그 다음에 후드 설치 또 똑같은 방법을 하는 겁니다. 동식물에 대해서는 농작물의 성장, 식물은 이게 동물은 야행성 동물, 빛을 좋아하는 동물, 싫어하는 동물, 좋아하는 곤충, 싫어하는 곤충에 대해서 악영향을 일으킨다. 이때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돼요? 심야 시간에는 좀 소등하자. 사람들이 가지 않는 시간에는 소등하자.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천공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이제 이거는 아이템으로 하나 잡아줘도 되고 안 잡아줘도 되고, 업라이트를 할 경우에는 좀 확실하게 그 비추는 곳으로만 가게끔 하자. 누설을 줄이자. 이것도 시간을 줄이자. 이렇게 가야지 됩니다.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 장애강으로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변태세한 대책도 하나 넣습니다. 이제 경관 조명을 할 때 자연 환경에 인체에 악영향도 미치지만 여기 문화재의 색상을 보존하는 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뭐가? 광에 어떤 선이? 자외선과 적외선이. 그죠? 그래서 자외선은 그대로 화학적인 영향을 일으켜서 변태색이 되고, 적외선은 열적인 영향에 의해서 열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은 어떤 걸로 차단할 수 있습니까? 필터, 자외선 안경으로 우리 차단하듯이 필터로 차단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 적외선은? 적외선은 램프에서 적외선이 나오지 않는 램프를 선정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죠? 특히 이제 연색성을 고려해서 할로겐 램프를 선정하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다이크로익 미러나 적외선 반사막, 다이크로익 미러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걔는 할로겐 램프를 썼을 때고요. 할로겐 램프 쓰라는 얘기는 없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어떤 광원이든지 적외선이 작은 광원을 선정을 한다. 이런 구조로 하면 됩니다. 특히 이제 LED 조명. 적외선이 많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괜찮죠. 근데 열이 많이 납니다. LED가 적외선은 많이 안 나오는데 열은 많이 나요. 그래서 열을 이제 잘 방열을 시켜야지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빛공해 빛 방사 허용 기준. 심눅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심눅스. 1종, 2종, 3종이 뭐예요? 자연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 여기 그런 구역이다. 이렇게 설정을 시도별로 해놨다라는 거죠. 동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역이다. 인간의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구역이다. 그런 곳에는 여기 연직면 조도가 10룩스 이하가 되도록 경관 조명을 설치해야 된다. 도로 조명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종은 뭐예요? 조금 기준이 조금 러프한데, 4종은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광고판 이런 게 많은 지역은 조금 뭐라고 할까, 기준에 좀 여유를 둔 겁니다. 허용을 해준 거죠. 요 정도 하나는 내가 빛공해 방지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면 암기를 좀 해두셔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이 표를 다 암기하기에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암기 포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별표를 좀 쳐드리잖아요. 같이 이렇게 다른 건 몰라도 요거 하나 정도, 요 한 줄은 좀 암기하자, 그런 생각을 같이 갖는 겁니다. 자, 2번 조명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경제성 평가, 그 다음에 보수관리, 조명제어. 근데 우리 책에 있는 대로 한번 보면요, 경제성 평가는 우리가 공부하는 책에는 없어요. 없는데 기본적으로 경제성 평가는 이러한 곡선으로 그냥 얘기를 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초기 투자비입니다. 초기 투자비가 있고 사용하면서 좀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는 거. 여긴 초기 투자비 0인 건 사실 없죠. 초기 투자비가 낮은데 사용하면서 이렇게 전력비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성 평가하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 대안의 비교 분석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검사해보니까 우리가 조명에 좀 실명을 밝히기는 제가 좀 그렇지만, 조명에 이게 이름이 뭐랄까 유명한 그런 교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논문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했던 논문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책에서 공부하지는 않았는데 논문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경제성 평가법이 편익 분석법이 있는데, 비용 편익이 있는데, 편익은 이익이잖아요. 얼만큼 이익이 되느냐, 이걸 분석하기가 힘들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대안 분석으로 간다. 대안 분석은 할로겐으로 할 거냐, LED로 할 거냐, 형광등으로 할 거냐, 뭐 메탈로 할 거냐, 그거를 여러 개를 정해놓고 그냥 이 비용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실무에서 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자, 요즘 다 LED지만 LED로 막 이렇게 바뀌는 시기에 엄청 검토 많이 했어요. 저도 설계할 때 LED로 할 때와 도로 조명 할 때면 메탈 할라이드로 할 때 뭐가 이 경제성이 나오냐, 옥내 조명에서도 LED를 할 때 형광등, 3파장 형광등으로 할 때 뭐가 경제성이 나오냐, 그 경제성이 안 나오다가 점점 경제성이 LED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LED로 하는 겁니다. 자, 보수 관리. 이거는 그냥 작성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해도. 이거 한번 공부할 때 내가 보수를 한다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요거 꺼지기 전에 내가 싹 교체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수명의 주기, 그죠? 이런 것들 보는 거 아닙니까? 조도는 현재 얼마야? 내가 관리자라면 여기 지금 우리 여기는 얼마죠? 우리 강의실은 조도가 얼마입니까? 좋으신가 보네. 네. 1000룩스. 여기 1000룩스 정도 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조도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을수록 좋죠. 경제성으로 평가할 때 몇 룩스까지? 이것도 답이 안 나오시네. 분명히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 2000룩스. 밝을수록 좋은데, 왜냐면 태양빛은 수만 룩스거든요. 밝을수록 좋은데 2000룩스까지는 계속 우리 시력이 증가한다. 근데 2000룩스를 초과하면 시력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그거 이상으로 조명을 하는 거는 엄청난 낭비죠. 근데 여기에 500룩스로만 했으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글씨도 안 그래도 작은데. 좋게 하자, 1000룩스. 제가 이거 저도 계산해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도록, 안 주무시도록. 네. 자,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 거죠. 자, 조명 제어 계획 시 고려사항. 이거는 제어를 할 때, 여기 뭐 책에 있는 내용으로 봤어요.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제어회로의 효율적 구성. 이건 뭔 얘기예요? 온, 오프, 그런 세팅 구간을 잡을 때 효율성을 기하자라는 거죠. 여기 스위치 4개 해놨잖아요. 어떤 분이 한 분이 들어와서 공부하면 비효율적이에요. 스위치를 8개 해놓으면 여기만 딱 키면 되는데 다 키고 해야 되잖아요. 한 줄을 쫙 키고. 그런 것들이에요. 구성을 하자. 또 창측, 분리 이런 것들이 효율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중앙 및 현장 제어의 유연성 확보. 이거는 이제 제어 시스템의 유연성을 잘 두자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중앙에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지 좋은 거다. 사용자의 편리성, 사용자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나 운영자나 특히 운영자가 편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안, 이게 조명 제어를 하는 거니까 시스템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지금 원격으로 들어와가지고 확 꺼버리면 안 되잖아요. 조명 제어도 안 돼 있지만. 네. 자, 이렇게 해서 책에 있으니까 그럼 고려사항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다면.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전동기 보호용 가전류 보호장치. 자, 보겠습니다. 구성. 아까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있는 그림이고. 그래서 모터가 있고, 또 한번 그려볼게요. MCCB가 있고, 단락 보호용으로 설치한 거죠. 가부화 보호용으로 하지 못한 이유는 원래 모든 설비는 아까 변압기도 가부화 보호, 단락 보호 하면 된다. 수전 설비도 가부화 보호, 단락 보호 하면 된다. 어떤 장치로든지 파워퓨즈로 하든지 CB로 하든지 전동기 보호도 가부화 보호, 단락 보호 하면 된다. 간선의 보호도 가부화 보호, 단락 보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차단기는 가부화 보호와 단락 보호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전동기에서만 특별하게 안 된다. 이유는 전동기는 그냥 전격 전류만 있는 게 아니라 전동기의 어떤 전격 전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동기의 기동 돌입 전류, 그 다음에 기동 전류, 전격 전류가 다 있기 때문에 전동기의 어떤 기동 전류, 어떤 전동기의 돌입 전류, 인러시 전류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과전류에 대해서 보호를 하려고 하면 요만큼 여유를 둬서 조금 좀 한 1.25배 또는 1.3배, 1.5배 요 정도 전류가 흐르면 과전류하고 차단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MCCB를 선정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동 전류에도 걸리고 기동 돌입 전류에도 걸리고 이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격을 좀 키워야 돼. 차단기의 전격을. 순시는 거의 다 같이 키워야 돼요. 어느 정도 키울 거야. 안 걸릴 때까지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 곡선을 갖는 MCCB를 키워야 된다. MCCB의 전격 전류가 커지는 거죠. MCCB의 전격 전류가 예를 들어서 50A 트립이었는데
얘를 검토를 해보니 75A 트립으로 올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러니 얘는 단락 보호는 확실하게 되는데 단락 전류에 대해서는 커버 보호가 지금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를 달아야 된다? 보호 계전기를 달아서 끊어주는 장치를 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EOCR 또는 모터 보호 계전기 MPR 이런 것들을 이제 달아주는 거죠. 달아서 과전류가 검출이 되면 차단한다. 그래서 2번 곡선에다가 MCCB를 선정을 했는데 요거 과부하 보호 계전기를 달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보호할 수 있는, 닿으면 안 됩니다.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를 설치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요놈의 전동기를 보호하는, 전동기가 허용되는 곡선이 파란색으로, 예를 들어서 전동기가 요 정도 허용이 된다. 열적으로. 그러면 이 MCCB로 전동기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전기로 보호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동기 보호에서 포인트 아닙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호 계전기로는 과부하 보호를 하고 또 뭐 결상, 역상, 지락까지도 하고 그 다음에 MCCB는 단락 보호를 한다. 이렇게 해서 보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구성과 시설 방법에 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격 전류 선정, 전격 전류 일단 MCCB든 과부하 보호 계전기든 전격 전류 선정을 할 때는 전동기에 어떤 전격 전류에 약간의 여유를 넣어서 과부하 검출을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죠. 1.25배 여유를 둬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 MCCB가 여기 MCCB의 이 한시 곡선이 기동 전류에 닿으면 안 되잖아요. 기동 전류에 닿으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검토하십니까? 전동기에 전류가 있는데, 전격 전류가 있는데 이거 곱하기 기동 배율을 뭘로 합니까? 기동시 흐르는 이 전류, 기동 전류에 대한 계수, 베타라고 할까요? 우리 베타 C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죠? 기동 전류에 대한 배수. 이거를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는 시간 배율. 우리가 케이스에 보면 이게 델타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는 시간 배율로 나눠서 이 차단기 자체의 전격 전류를 구하면 된다. 얘보다 어떻게 되게 크게끔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요건 시간까지 고려한 배율이죠. 그래서 기동 전류가 10초든 기동 전류가 10초면은 10초에 차단되지 않는 배율. 보통 차단기 MCCB의 몇 배 정도예요? MCCB 전격 전류의 몇 배 정도가 이 실제 기동 전류에 동작하지 않습니까? 10초 정도에 3배나 4배나 5배 정도, 이 정도에서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규격을 보고 곡선을 보고 기동 전류가 이 전격 전류의 6배의 전류가 10초 동안 흐르면 그 10초 동안에 동작하지 않는 차단기 MCCB의 전격, 여기 예를 들어 10초, 여기 기동 전류가 10초 동안 동작하지 않는 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 전격 전류에, 차단기 전격 전류에 한 3배나 4배나 5배가 되더라. 그거를 검토해서 여기에 적어줘라라는 거죠. 걔보다 크게 선정하면 그만큼 밖으로 나온 차단기 전격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동 도립 전류. 이 기동 도립 전류가 흐르면 기동 도립 전류는 기동 전류의 몇 배 정도 돼요? 네, 곱하기 베타에 곱하기 1.5가 된다. 이 기동 도립 전류가 전동기의 인러시 전류가 되는 거죠. 이 전체가. 그래서 이 기동 도립 전류를 산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 또 기동 도립 전류에 대한 차단되지 않는 이 MCCB의 배율을 정해가지고 나누라라고 하는 거죠. 보통 몇 배가 됩니까? 이 배율은 시간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순시 차단되는 곳을 봐야 되죠. 요 순시 차단되는 거, 요건 전격 전류의 몇 배 정도 돼요? 뭐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8배, 9배, 10배 정도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값을 넣고 이 차단기의 전격이 더 크게끔 하면 이제 단락보 차단기의 전격을 선정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 단락보 차단기의 전격을 기동 전류에, 기동 도립 전류에 차단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고하면 되죠. 4가지나 왜 쓰라고 되어 있어? 라고 해서 이제 너무 겁먹거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4가지에 그냥 맞춰서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 KC 해설서를 보니까 전동기 보호용 보호장치의 구성,
보호장치의 시설 방법, 갈로 1, 갈로 2. 그래서 여기 전동기 보호장치의 구성 1, 보호장치의 시설 방법 2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또 이 문제는 또 기준을 보고 그냥 해설서를 보고 누군가 냈구나, 그냥 이런 참담한 생각을 제가 하긴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 거고 그리면 되는 거고, 구성과 시설 방법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참담한 생각을 하고 봤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이게 구성은 이 과부하 보호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부하 보호 장치와 단락 보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MC12로 해도 되고, 또 단락 보호 장치로 파워 퓨즈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케이스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호 장치의 시설 방법은 여기에는 전자접촉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과부하 보호 계정기가 부착되어 있을 것. 여기 전자접촉기 마그네틱 컨택으로 해가지고 보호 계정기를 부착하고 있을 것.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쓰지는 못하지만, 왜냐면 해설서에 있는 내용 어떻게 다 외웁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이해되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부착되어 있잖아요. 우리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 다음에 단락보호용 차단기, 동작 설정 전류값은 전동기의 기동 방식에 따라 기동 돌입 전류, 기동 전류를 고려할 것.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뭐 또 실제로 KC 내용에는 뭐 퓨즈도 해놓고 퓨즈에 대한 특성도 막 이렇게 써놓고 했는데, 이런 거 우리 다 못 쓰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제가 참고하려고 넣어놓은 거고요. 답안지를 이렇게 작성하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으로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MCCB와 계정기를 해서 단락보호 가부하는 그런 구성, 그런 방법, 그 다음에 퓨즈와 이 계정기를 써가지고 하는 구성, 조금 저렴한 방법이 되는 거죠. 이런 구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재로는 다 공부했잖아요. 이런 걸 끌고 와서 좀 쓸 수 있으시면 된다. 자, 보호장치 시설 방법. 이때도 뭐 이제 가부하 보호, 단락보호 하면 되는 거고요. 보호장치 전격 전류 선정. 자, 기본적으로 전동기 보호든 무슨 보호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우리가 노미널 커런트 룰이 있잖아요. 그게 IB보다 IN이 더 크게, 그것보다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대상보다는 더 작게, 이거거든요. 핵심이. 차단기 전격 전류가 있는데 실제 흐르는 전류보다는 크게 해라. IB보다 크게. 모타의 경우에는 모타의 전격 전류보다 크게 해라. 그 다음에 보호 대상보다는 작게 해라. 그게 간선이면 간선의 전류를 고려해서 작게 해라. 그게 전동기면은 전동기가 허용되는 전류 시간 이내에부터 작게 해라.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노미널 커런트 룰이에요. 이걸 지켜주면 되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이제 IN, IB, IZ 이거는 이제 케이블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케이블이 견딜 수 있는 곳으로 가라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전동기는 기동 돌입 전류와 기동 전류가 있는 게 문제다라고 했죠. 하지만 기본적인 노미널 커런트 룰과 트리핑 커런트 룰에 대해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전류시간 곡선을 우리 항상 그리잖아요. 답안지 항상 전류시간 곡선 그리자라고 했잖아요. 완벽하게 다 그린 거 이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항상 공부할 때 쓰는 거. 그래서 기동 돌입 전류와 기동 전류와 전격 전류가 존재를 하는데, 차단계 전격 전류를 이만큼 실질적으로 여기를 아주 좀 더 훨씬 많이 그리는 게 유리해요. 얘는 6배나 흐르니까. 기동 전류, 기동 돌입 전류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확실하게 그릴 수 있죠. 차단기를 이렇게 그리려고 하니까 걸려요. 그래서 차단기를 MC12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격 선정을 했더니 전동기가 보호되는 대상 밖으로 가버리더라. 전동기의 열적 허용 특성 밖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동기를 보호 못하네, 차단기가.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된다? 계정기가 들어가야지 된다는 거죠. 이 계정기가. 그리고 이 차단기로는 우리가 노미널 커런트 룰, 그 다음에 트리핑 커런트 룰에서 간선의 또 열적 특성에 대해서 보호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게 가장 완벽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완벽한 설명이 되는 거고요. KC 기준에 의해서도 완벽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를 꼭 해야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동기 기동 전류를 고려한 보호장치 선정을 하면 요 그림 그리신 다음에 기동 전류가 여기에 닿지 않게 해야 된다. 닿는 그림 하나 그리시고 닿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그림 하나 그리신 다음에 닿지 않게 하려면
이 수식에 의해서 나온 값보다 이거 같은 게 아니라 더 크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해줘야지 된다라는 거죠. 이 차단기의 동작 배율, 그 다음에 실제로 이 기동 전류죠. 기동 전류의 최대치죠. 이거는 지기 기동하면 6배 또는 7배 했는데 일반적으로 6배, Y 델타 기동하면 그거의 3분의 1, 뭐 리액터 기동하면은 리액터 탭의 값에 따른 배율 해가지고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락보호 차단기의 선정 방법. 단락보호가 이제 여기 요 그림을 그리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동 돌입 전류가 닿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럼 기동 돌입 전류를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에 기동 돌입 전류에 대해서 동작하지 않는 배율, 여기 배율이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한 9배, 10배 정도 되네요. 10배. 그 정도를 해서 차단기 전격 전류의 10배에 대해서 순시 동작하니까 기동 돌입 전류에서 동작하지 않게 하려면 기동 돌입 전류보다 나 10배 순시 동작하거든. 10배로 나눠가지고 이거보다 더 큰 차단기를 선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더 큰 차단기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동 돌입 전류가 이만큼 흘러와도 내가 닿지 않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게 강의한 지가, 이 강의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강의한 지가 제가 몇 년이 됐을까요? 5년이 됐습니다. 5년. 제가 5년, 왜냐하면 개원할 때가 5년이니까 저는 개원할 때부터 이 얘기 했거든요. 개원해서부터 실제로 IC60364를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 그 KC가 그 이후에 한 2년 있다가 이제 KC 이렇게 할 거다라고 나왔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KC가 적용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는데 적용을 안 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와서 뭐 이제 강제적으로 적용하니까 허덕허덕 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어야 되는데. 자, 하여튼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공부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해설에서는 이렇게 빨리 마무리를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습니다. 4번은 전기자동차 충전 방식. 자, 전기자동차 충전도 이 그림만 하나 딱 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림을 보고 내가 공부했냐 안 했냐. 여기에서 이 충전기가 있는데 충전기에 공급하는 선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자라는 거죠. 이 기준을 읽더라도 이 생각하면서 읽자라는 거죠. 그러면 안 읽어도 생각이 좀 날 테니까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준을 따라야 되겠죠. 뭐 허용 전류 기준이라든지 굵기 기준이라든지 전압 강화 기준이라든지 다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적으면은 뭐 점수를 안 주나요? 꼭 이 기준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써야지 되나요? 과졸 차단기 시설해가지고 적합하게끔 해야 되고, 굵기 선정 잘하고, 전압 강화 선정 잘하고, 그죠? 그 다음에 누전, 절연 저항 떨어지지 않게끔 잘하고, 접지를 해야 될 개소가 있으면 접지를 잘하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전선관을 시설할 때 이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을 선정해서 하고, 전선관으로 하든, 이건 뭐 간단한 회로니까 트레이로는 안 하겠죠. 그런 것들 적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차단기 잘 선정하고, 방습도 하고, 접지도 하고, 5개 시설하는 경우에 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여기 기준에서 자꾸 변해가지고 없어졌는데, 뭐 하여튼 이건 앞쪽에 있는 기준이 있죠. 절연 저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다 기본적인 사항이 기준에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전기 자동차 이 충전 장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옥내에 있을 수도 있고 옥외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옥내인 곳이나 옥외인 것이나 특히 옥외에 대해서는 비 올 때 이 방습, 그 다음에 방우 이런 형태로 해야 되겠죠. 아무나 막 문 열고 들어가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폐 장치도 있어야 되고, 전기차 정위라는 표지도 있어야 되고, 충전 중 뭐 위험 이런 표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충전 장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 곳에는 잘 손으로 잘 뺄 수 있게 우리 저 스위치 1.2m에 했잖아요. 잘 켰다 켤 수 있게 1.2m에 한 거거든요. 얘도 잘 뺐다 꼈다 할 수 있게 1.2m 정도 이하에서 해야 된다. 또는 너무 아래에 설치하면 안 된다. 뭐 0.4m입니까? 그 정도 기준 사이에서 이 손으로 충전 이 잭을 내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충전 뭡니까? 또 이런 커넥터 이런 것들은 내가 이 허용 전류 충분해야 된다. 중간에 연결하지 말고 전용으로 설치를 해야지 된다.
그런 것들. 여기 이제 소켓으로 가더라도 소켓이 여기 자동차 충전 장치에 확실하게 닿을 수 있는 그런 소켓을 만들어야 된다. 접지가 돼야 되거든요. 얘도 접지 돼야 되죠. 접지는 해야 되는데 읽어보니까 접지극이 먼저 붙고 충전 설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 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읽어보면서 그렇지 이러면서 생각하면 그게 나중에 시험장에서 그림을 생각하면서 내가 쓸 말들을 고려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대시설. 자동차 여기 충전장치에 충전하면 안 되니까 충돌 방지 장치. 자동차 막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그런 거 방지 장치. 나중에 이렇게 살짝 될 수 있는 조명 설비가 없는 곳에는 조명 설비 설치를 해야 되겠죠. 혹시 옥내에 가둬져 있는 공간이라면 환기 설비도 필요하겠죠. 그 조명 환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대 시설 고려하면 되는 거죠. 이걸 읽어보시면서 이거 어떻게 암기해요? 그냥 절대 암기 못 하거든요. 혹시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암기 안 됩니다. 암기가 안 되면 우리 이영하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으시면 되고, 네. 받으시면 되고, 저는 제가 공부할 때 이영하 교수님이 없었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저는 이런 공부할 때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보면서 공부하자. 그 다음에 이제 KCSS는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전원 공급 장치고 얘가 충전 장치야. 충전 장치 급속이고 뭐 이것도 급속이고 완속도 있을 거고, 그리고 급속 충전 장치, 완속 충전 장치, 부대 시설 이렇게 갈 수 있는 전원 공급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당연히 접지해야 되고 방호 시설 해야지 되는 거고요. 기술 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내용들을. 자, 충전장치 접지해야 되고, 기계적 강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방호형, 보호 등급, IP 이게 4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B에 의해서 들어가지 말아라는 그런 기준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높으면 더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쉽게 열 수 없는 구조, 자동차 전용 나타내는 표지, 위험 표지, 이 너무 단순한 아무것도 아닌 게 기술 기준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 충전장치를 보면서 저걸 읽어봐야, 나중에 떠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치대의 어떤 위치 나오는 겁니다. 0.45에서 0.4가 아니라 0.45에서 0.6이네요. 0.45에서 0.6에 이 거치대 장치를 둬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잠깐만 0.6 거치대 또는 충분한 수납 공간을 갖는 구조일 것. 옥내는 0.45, 옥외는 0.6 충전 케이블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그 다음에 인출부는 옥내형인 경우에 0.45에서 1.2m 이내에서 어떤 인출부가 있어야지 된다. 충전 케이블의 부속품 시설. 이거는 여기 이제 이 케이블이죠. 특히 케이블에 전류를 충분히 흘릴 수 있는 굵기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플러에 접지가 있을 때 접지극에 대한 어떤 먼저 투입, 나중 분리 이런 개념, 안전을 위한 거죠. 기계적 강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접지, 전극을 설계하려고 한다. 좋습니다. 기본 설계 순서, 대지 저항률. 여러분들 기본 설계 순서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것은 IEEE 80에 의한 방법, 그죠? 이게 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안전한 보폭 전압과 안전한 접촉 전압의 허용 전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접지 저항을 계산한 다음에 실제로 흐를 수 있는 최대 지락 전류를 흘려보고 GPR이 뜨면 그 GPR이 허용 접촉 전압보다 낮으면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요점이 접지극의 접지 저항이 얼마나 낮으냐 이거고, 접지 전류가 크냐 작냐거든요. 그래서 이 개통의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접지 전류는 커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 내가 설정해야 되는 전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통이 229이냐 154냐 이거에 따라도 다를 거고, 그리고 접지 저항이 결국에는 낮아야 돼요. 그죠? 이 GPR에 대해서 허용 접촉 전압이 낮으려면. 그래서 그거 만족하면 끝이죠. 그러면은 어떤 접지 저항을 많이 낮춰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각할 게 허용 접촉 전압, 허용 보폭 전압 여기까지 하는 게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설계 순서를 그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지 저항률, 접지 공법의 종류 이런 것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설계 기본 순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교재에 있는 거를 사실 썼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젯밤에 제가 왜 이거를 넣냐면 이 문제 자체가 교재에 있는 거 너무 이렇게 똑같이 나온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들 보시는 교재에 보면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으니 이게 모범 답안도 이렇게 제출이 됐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얘는 소요 접지 저항을 결정하고 접지를 설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접지 저항이 낮으면 오케이, 접지 저항이 계산치보다 높으면 허용되는 것보다 높으면 불합격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를 공부하고 있냐면 IEEE 80에 있는 걸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살짝 오타 보다가 이거를 안 넣어주면 혹시 강의를 안 듣는 어떤 사람이 우리 학원 거를 다운받아서 김신일이는 이걸로 안 하고 접지 설계 흐름도를 이걸 IEEE 80으로 안 하고 또는 IC에 있는 걸로 안 하고 이 이상한 책에 있는 거 갖고 하더라 이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릴까 봐 제가 어제 다시 그래 이것도 넣자 해서 넣은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작성할 거는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작성할 거는 순서대로 그려라 라고 하면 IEEE 80에 있는 걸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제가 모범 답안에 얘를 넣은 이유는 이 문제 자체가 너무 그냥 책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나왔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범 답안이 얘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채점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범 답안이 이걸로 왔더라도 이렇게 작성하신 분한테 까야 되나요? 점수를? 아니거든요. 똑같이 점수를 잘 줘야지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플로우 차트는 버려야 되냐? 버린다라기보다는 이 플로우 차트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접지 저항을 결정을 했다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지금 설계 기본 순서라고 했지만 시공시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공시에 설계자가 접촉자나 허용 접촉자나 허용 보폭자나 고려해가지고 접지 설계를 했어요. 그 접지 설계를 해서 여기에 접지 저항은 예를 들어서 2옴이 나와야 된다라고 설계를 해놨어요. 그러면 시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공하면서도 뭐 보폭자나 접촉자나 따지면서 시공을 하실 겁니까? 내가 2옴 이하면은 허용 접촉전압에서 안전해라고 설계를 해놨으면 시공하는 사람은 그 면적에 메시망을 한다라고 하면 메시망을 설치해서 얘가 몇 옴 이하면 되는 거예요? 2옴 이하면 되는 거예요. 설계자가 2옴 이하라고 해놨으면 그 시공하는 사람은 2옴 이하래. 그 다음에 대지 파라미터는 설계하고 실제하고 다를 수 있죠? 측정 한번 해보고 접지 공사 구역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접지 공법 여기 설계에 있는 대로 이거 설계할 때는 봉용으로 할 건지 메시로 할 건지 건축물 구조체로 할 건지 다 합칠 건지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접지 공사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시공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 접지 공법을 결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접지 재료 저항 접지 구역 공법 재료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접지 저항을 실제적으로 시공해놓고 측정을 해봤더니 소요 접지 저항보다 얘가 더 높더라. 그러면 NO. 내가 똑같이 설계를 해놨는데 똑같이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데 접지 저항이 더 많이 나왔다. 그럼 끝내면 접지는 안 되죠. 사실 다른 건 다 되는데 접지는 안 돼요, 그죠? 접지는 추가적으로 접지 저항을 낮추는 공법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족시켜서 완성을 하면 된다. 그런 차원으로 이 그림을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접지 설계 기본 순서는 이제 IEEE 80에 의한 거 이걸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대지 저항률. 대지 저항률이란 대지의 저항 아닙니까? 온메타. 대지 저항률은 대지 저항률에 대해 쓰라고 그랬으니까 대지 저항률의 정의, 그 다음에 대지 저항률이 갖는 특성, 얘는 변화하는데 습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하여튼 여기 지하 광물의 물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0옴메타 정도보다 작으면 저저항률 지대라고 하는 거고 1000옴메타 이상이 나오면 상당히 높은 고대지 저항률 지대가 된다. 이 정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만 써주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대지 저항률만 묻는 게 아니니까 대지 저항률을 물었으면 수분의 토양의 종류에 따라서 수분의 함량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토양 속의 물질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가 막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다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 저항률이 나왔으니까 얘 측정하는 방법은 사전 매너법으로 측정을 한다. 이런 얘기도 써주시면 되고요. 측정할 때 주의사항 알잖아요. 항상 대지 저항률이 연중에서 가장 높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비가 안 왔을 때, 건기. 그 다음에 더울 때보다는 어떤 추울 때, 얼을 수 있을 때, 그럴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하면 되는 거죠. 측정 원리는 뭐 사전 매너법으로 우리가 한다. 측정할 때 이 탐침 거리에 있는 그 깊이에 묻혀 있는 대지 고유 저항을 측정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내가 이 측정 장치로 측정한 값은 대지 고유 저항이 아니라 뭐다? 이 전체 대지의 뭐라고 할까요? 대지의 요 공간 안에 있는 저항 R을 측정을 하거든요. 얘가 전류를 흘렸는데 여기에 전이 분포 곡선에 의한 전압이 요만큼 떴다. 그러면 요 부근에서의 A 간격에서의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어떤 대지의 저항을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대지 고유 저항이라는 거는 옴메타이고 이거를 환산하는 게 2파이 AR이잖아요. 그래서 이 2파이 AR로 환산을 하는데 이게 환산을 하는 공식이 상당히 복잡한데 이거를 2파이 AR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거리 A보다 탐침에 묻히는 깊이 B가 아주 작을 때 이게 성립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사항이 되는 거죠. 깊이 박아버리면 오류가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는 유도되는 것도 우리 책에 있잖아요. 유도되는 게 있는데 그 유도되는 걸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그 유도되는 걸 보면 여기에서 탐침에 묻히는 깊이도 그 식에 들어가 있는데 얘를 제외시켜야지 2파이 AR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아주 짧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주의사항 아닙니까? 측정할 때. 그래야지 2파이 AR로 했을 때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게 가장 실무적인 포인트구나를 아니까 적어주시면 되죠. 자, 접지공법의 종류는 여러분들 중에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 이렇게 적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 접지 시스템의 종류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A형 접지, B형 접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봉형 접지, 그 다음에 망 접지, 그 다음에 건축 구조체 접지. 어떤 실무적인 종류로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접지를 어떻게 해나가고 실제로 접지를 공법을 할 때 그 종류가 뭐냐, 이걸로 이제 바라봤으니까. 그래서 봉형 접지, 그거에 대한 이런 봉형 접지가 있고, 이 봉형 접지에 있는 특성이 뭐냐. 그래서 얘는 봉요로 해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지 고유 저항률의 대지 고유 저항이 앞에서 물어봤으니까 저항률이 낮은 곳이 아래에 있으면 아래쪽에다가 탕탕탕 박아가지고 해야지 된다. 대지 고유 저항이 여기 표층에 있으면 표층에다 박아도 된다. 병렬 공법으로 한다. 직렬 공법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망상이 상당히 어떤 서지 임피던스에 좋은 특성을 갖고, 그 다음에 망으로 해놨을 때는 접촉 전압과 허용 보폭 전압, 특히 허용 보폭 전압에 유리한 특성을 갖는다.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를 해놨으니까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통합 접지를 하면 이렇게 낙뢰에 대한 것도 일로 들어올 텐데, 특히 여기에 봉상 접지를 추가했을 때 서지 임피던스에서 낮추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딱 방전이 되는 특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특히 이렇게 침상형으로 하면 더욱 서지 임피던스를 낮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저항만큼 전압이 뜨거든요. 지락 전류가 흐를 때 전압이 뜨잖아요. 그게 대지에 뜨는 전압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전압이 낮아야 되는데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이 전류가 상용주파 전류가 일선 지락 전류가 흐를 때는 이게 이렇게 요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00볼트가 떴다, 순간적으로. 근데 서지가 이렇게 팍 유입이 됐을 때는 서지파는 아주 짧은 시간 큰 전류가 오는 거잖아요, 서지 전류는. 그러면 여기에 R이 아니라 뭘로 해야 됩니까?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만큼 전압이 확 뜰 거거든, 순간적으로. 이때 임피던스는 R도 있지만 오메가 L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주파수가 짧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확 커버려가지고
이 순간적인 서지 임피던스가 쫙 증가를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다 시스템이 저렴 파괴될 수도 있고 망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침상형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좀 써주시면 되죠. 구조체 접지가 있다. 구조체 접지를 하면은 접지 저항을 엄청나게 많이 낮출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통합 접지 시스템을 이루는데 등전이화를 만들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 뭐 지하에 있는 깊이만 접지 저항을 낮추는 데 역할을 하지만 여기에 철근이 여기 전체에 다 이렇게 빼곡하게 되어 있으면 어떤 내격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이 케이징에 의해서 다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지에 대한 어떤 방사, 그 다음에 내부의 기기에 대한 보호에 탁월한 방법이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IC 62305 공부할 때 공부했잖아요. 그런 것들 갖고 와가지고 그 특징된 것을 좀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메시망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서지 임피던스 낮추기 위해서 봉형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접지 저항을 전체적으로 작게 하고 또 전체적으로 케이징화 시키기 위해서 여기 철골 구조물하고도 연결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효과를 다 누리는 거죠. 자, 접지 저항 측정 방법 중 전이강화법에 대하여 6번 문제. 전이강화법, 그러면 뭐 E극에 접지 전극이 있는데 P극과 C극을 설치를 해서 뭐를 측정하라는 겁니까? 접지극의 저항을 측정하는 거다. 그죠? 이 접지정의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그냥 오메 법칙 R분의 V인데, 내가 전류를 강제적으로 쫙 흘려줬는데 그 전류, 근데 이 전류를 흘리기 위한 전압을 E라고 혹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E를 넣어버리면은 뭐의 저항이 측정이 됩니까? 대지의 저항이 측정이 되겠죠. 대지의 저항 플러스 E극의 저항 플러스 C극의 저항, 이거 존재할 거 아닙니까? RC. 얘가 측정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여기 전위 상승이 딱 떴을 때 이 전위 상승이 되는 곳에 어떤 전위 상승이 얘가 몇 볼트가 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접지 극이 몇 볼트가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0볼트에서 접지 극이 몇 볼트가 됐냐. 그러려고 하니까 이 P극이 존재해야지 된다는 거죠. 어딘가에 멀리 이격을 해가지고 여기 전압이 0볼트인 지점에 P극을 설치해서 너와 너 사이를 측정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야 뭐의 저항이 측정이 된다? 접지 전극의 저항이 측정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전이강화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그러면은 이 P극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62.8 아니죠. 이론적 0볼트인 지점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여기 이 극에 뜨는 전압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0볼트가 되는 지점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무한대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저항구역을 벗어나는 데까지만 가면 된다. 그래서 저항구역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전위 상승이 일어나는 지점, 전류가 흘렀는데 저항이 존재를 하는 지점부터 전위 상승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항구역이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저항구역. 저항이 어떤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구역. 이거보다 더 더 먼 거리에 가면은 저항 R이라는 것은 로 A분의 L인데 이 면적이 엄청나게, 대지의 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지니까 결국 저항이 엄청나게 작은 것이 되고 저항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요 유효한 범위 내에서, 전압이 뜨는 유효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저항구역이고, 그때 뜨는 전위 분포가 전위 분포 곡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위 강화법을 공부를 하면서 다 공부한 게 그냥 시험에 쭉 나온 거예요. 전위 분포 곡선, 전위 분포와 저항구역의 관계, 이런 거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제 전위 분포 곡선은 어떻게 생기느냐. 자, 전위 분포 곡선이 여기 E극에서 여기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그렸네요. 이렇게 그리고 C극에서는 위로 이렇게 그렸고, 뭐 지금 E극에서 전위 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C극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래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그려도 괜찮아요. 두 개의 방향이 틀리기만 하면 되죠. 이게 전위 분포 곡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위 분포 곡선이 이게 멀리 설치되어 있을 때는 전위 분포 곡선이 E극에 이렇게 생기고 C극에,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비율이 좀 안 맞아요. 우리 책에 있는 게
비율을 비슷하게 하세요. 그냥 여기에도 전이분포 곡선이 이렇게 생기고 시극에도 이 사이에 0V인 구간이 생긴다. 그게 수평 구간이 되는 거죠. 여기에 피극을 설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멀리 이격을 해야지 되고, 이 멀리 이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이분포 곡선이 이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얘가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 설치되면 전이분포 곡선이 이렇게 만나서 여기 중첩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첩 구간에 전이분포 곡선이 실질적으로 합성이 되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어느 지점에 피극을 설치를 했을 때 이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오차가 이론적으로 없는 곳이 아까 61.8%의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근데 여기서는 전이분포 곡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전이분포 곡선이 생기고, 이게 멀리 떨어뜨려야지 전이분포 곡선에 0V인 지점 수평부가 발생을 한다. 가까이에 있으면 전이분포 곡선이 겹치게 되고, 그 겹치는 사이에 합성된 전이분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전이분포고요. 전이분포와 저항구역의 관계는 저항구역 이렇게 그리시고, 전이분포가 여기에서 저항구역에서 전이분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수평부가 생기고, 여기 저항구역 안에서 전이분포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수평부가 생기고, 그게 이제 저항구역과 전이분포의 관계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항구역 내에서 전이분포가 발생을 한다. 이게 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수식으로 해야 되나, 도대체 뭘까 이러면서 이제 접근해버리면 못 푸는 거고, 그냥 책에 있는 대로 얘가 저항구역과 전이분포는 그게 그거다. 그러면서 저항구역 내에서 전이분포가 생긴다. 전이분포가 있는 곳에 저항구역이 있다. 그리고 가까우면 저항구역이 겹치고 전이분포 곡선이 겹치고, 그죠? 멀리 이격을 하면은 전이분포와 저항구역이 따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 그냥 따다 붙인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2교시 정리를 했습니다.